이 집에서 나가면 넌 죽어.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맨발로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32층, 31층, 30층. 콘크리트 바닥이 발바닥을 찢어발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하이힐 소리가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창밖에서는 태풍이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아들 내외와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며느리가 건네던 보라색 주스가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주스 속에는 저를 천천히 죽이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억이 사라지고 몸이 굳어가고 정신이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오늘 밤 저는 모든 진실을 알아버렸어요. 이제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 지옥에서 빠져나가야 해요. 죽어도 여기서는 죽지 않을 겁니다. 한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거친 손이 된 우리네 어머니들의 눈물 어린 고백, 다락방 사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울림을 전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손길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응원이 이 채널을 지켜가는 등불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이사 온 첫날, 저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60평? 부동산에서 들었던 그 숫자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평생 마당 딸린 시골집에서 흙을 만지며 살았는데 이제는 32번째 층 하늘 위에 둥둥 떠 있는 집에서 살게 되었으니까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아들 준기가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 뒤로 보이는 거실은 제가 살던 집 전체보다 넓어 보였죠. 대리석 바닥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번쩍 빛났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여 제 발을 내려다보았어요. 시골에서 신고 온 낡은 고무신이 이 화려한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제 자신이 잘 알았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요. 며느리 유진이 제 팔을 살며시 잡아 이끌었습니다. 향긋한 꽃 냄새가 그녀에게서 풍겨왔어요. 아니, 꽃이라기보다는 백화점 1층을 지날 때 맡았던 그 진한 화장품 냄새였죠. 유진은 제 손을 잡고 거실 한가운데로 안내하더니 바닥에 깔린 매트 위에 저를 세웠습니다. 여기가 발 매트예요. 앞으로 이 선 밖으로 나가실 땐 꼭 실내화를 신으셔야 해요. 유진의 목소리는 분명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 어딘가에 딱딱한 명령조가 숨어 있다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규칙을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제가 대답하자 유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아챘어요. 오랜 세월 동네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온 저에게 사람의 진심과 거짓을 구별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준기가 제 짐을 들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벽마다 액자가 걸려 있었고 그 안에는 준기와 유진의 웨딩 사진, 해외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도 보이지 않았죠. 마치 이 집에 제 존재가 없는 것처럼요. 어머니 방은 여기예요. 준기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새하얀 침대와 옷장, 그리고 작은 화장대가 놓여 있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차갑고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호텔 방처럼요. 마음에 드세요? 준기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좋지. 이렇게 좋은 방을 마련해 주다니.
하지만 속으로는 시골집 마루에서 듣던 풀벌레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이슬 냄새, 마당에서 우는 닭들의 울음소리, 그런 것들이 갑자기 아득하게 멀어진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이름도 모르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유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내오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이 자리가 어머니 자리예요. 유진이 가리킨 곳은 식탁 구석이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벽만 바라보는 자리였죠. 반면 유진 자신은 거실이 한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기는 아무 말 없이 유진 옆에 앉았어요. 저는 아무 말 않고 제 자리로 갔습니다. 이 집에서 제 위치가 어디인지 첫날부터 분명해지는 것 같았죠. 어머니, 젓가락 이렇게 잡으시면 음식이 떨어져요. 식사 중에 유진이 제 손을 슬쩍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젓가락을 놓쳤어요. 70평생 이렇게 젓가락을 잡아왔는데 갑자기 잘못됐다는 소리를 들으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준기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눈이 유진을 향해 있다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아니라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밥알보다 더 목에 걸렸습니다. 식사 후 저는 방에 들어가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2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은 분명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불빛들이 저를 반겨주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혼자 저 높은 하늘에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문득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굽은 등.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시골에서는 몰랐는데 이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 아래에서 보니 제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유진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얼른 눈가를 훔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이 작은 컵을 들고 서 있었죠. 이거 따뜻한 우유예요. 첫날이라 잠이 안 오실 것 같아서요. 유진의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컵을 받았어요. 고맙다, 유진아. 유진이 돌아간 후 저는 컵을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우유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도 모릅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따뜻한 우유까지 가져다 주는데 제가 괜한 생각을 하는 건지도요. 저는 우유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래,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대리석 바닥 위에 선 이방인처럼 저는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찾지 못한 채 첫 밤을 맞이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시골집에서는 비가 오면 처마 밑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는데 여기서는 그 소리마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처럼요.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고, 며칠만 지나면 이 집도 익숙해질 거라고 되뇌면서요. 하지만 깊은 잠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인 건 새벽녘이었죠.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집의 리모컨들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불을 켜려면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화장실 변기는 어떻게 물을 내리는지 매번 헷갈렸죠. 시골에서는 손만 뻗으면 닿는 스위치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됐는데 여기서는
뭘 하나 하려면 머리를 써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똑같이 시작됐어요. 6시에 눈이 떠졌지만 일어나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시골에서는 이 시간이면 벌써 마당에 나가 닭모이를 주고 있었을 텐데 여기서는 할 일이 없었죠. 그저 며느리가 아침을 차릴 때까지 방에서 기다리는 게 제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회색 빌딩 숲뿐이었고 새소리 대신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7시가 조금 넘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유진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얼른 이불을 개키고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이 쟁반을 들고 서 있었는데 그 위에는 유리잔 하나가 놓여 있었죠. 잔 안에는 진한 보라색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색깔이 너무 진해서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이게 뭐니? 두뇌 건강 주스예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건데 블루베리랑 여러 가지 좋은 재료 넣어서 제가 직접 갈았어요.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잔을 건넸습니다. 보라색 주스에서는 달콤한 향이 났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침마다 직접 만들어주는 건강 주스라니 고마운 일이었죠. 고맙다, 유진아. 저는 주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쌉쌀한 뒷맛이 혀끝에 남았어요. 블루베리 맛이라기엔 조금 낯선 느낌이었지만 건강에 좋다니 꾹 참고 다 마셨습니다. 유진이 빈 잔을 받아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 표정이 왠지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니 갑자기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어요. 시골에서는 낮잠을 자본 적이 거의 없는데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느새 고개가 꺾이면서 잠이 들었죠. 꿈속에서 저는 시골집 마당을 걷고 있었는데 발밑에 흙이 자꾸만 푹푹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를 보니 5시가 넘어 있었어요. 4시간 넘게 잠을 잔 거였죠. 저는 멍하니 앉아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깊이 낮잠을 잔 건 평생 처음이었어요. 손가락을 움직여 보니 감각이 둔했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깨셨어요? 푹 주무셨네. 유진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딘가 멀게 느껴졌어요.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렸죠. 내가 이렇게 오래 잤어? 피곤하셨나 봐요. 저녁 준비할게요. 유진이 다시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머리가 맑지 않은 채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 정확히 짚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생각의 실마리를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 스르르 사라졌죠. 그 후로 매일 아침 유진이 보라색 주스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정성껏 만들어주는 건데 마다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주스를 마실 때마다 그 이상한 쌉쌀한 뒷맛이 혀에 남았고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저는 더 심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들 준기가 퇴근하는 시간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분명 어제 물어봤는데 오늘 또 물어보게 됐죠. 엄마,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7시쯤 와요. 준기의 목소리에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을 꼭 쥐었어요. 분명히 물어본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했죠.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아, 그랬지. 내가 깜빡했구나. 저녁 식사 때 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진이 주방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제 낡은 손가방이었습니다. 시골에서부터 쓰던 꽃무늬가 바랜 그 가방이었죠. 어머니, 이거 왜 냉장고 안에 넣어두셨어요? 유진의 말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냉장고에 가방을 넣었다고요?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내가 그랬다고? 네, 제가 방금 냉장고 열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준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아들의 눈에 걱정과 함께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건 의심이었어요. 제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의심.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의 그 눈빛을 마주하는 게 죽기보다 괴로웠어요. 엄마, 요즘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내일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병원은 무슨... 괜찮아.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정말 제가 가방을 냉장고에 넣은 걸까요? 그랬다면 왜 기억이 나지 않는 걸까요?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에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가늘게 떨렸고 저는 그걸 들키지 않으려 무릎 위에 손을 내려놓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내가 정말 치매라도 걸린 걸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는 새벽까지 밭일을 해도 정신이 또렷했는데 이 도시의 높은 아파트로 온 뒤로 제가 변해가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유진은 보라색 주스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잔을 받아들면서 유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여전히 친절한 미소를 띤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뭔가 다른 것이 번뜩이는 걸 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건 제 착각이었을 거예요. 분명히요. 어머니, 다 드셔야 해요. 매일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유진이 빈 잔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스를 마저 마셨어요. 혀끝에 남는 쌉쌀한 맛이 오늘따라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그 액체가 왠지 독처럼 느껴지는 건 정말 제 착각이겠죠.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하루에 서너 번씩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었어요. 아침에 물었던 것을 점심때 다시 묻고 저녁에 또 물었죠. 준기의 눈에서 점점 걱정이 깊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이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삼키는 걸 저는 알아챘어요. 그 한숨 소리가 제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보라색 주스를 마시지 않기로요. 딱히 이유가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그 쌉쌀한 뒷맛이 자꾸 신경 쓰였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유진이 평소처럼 쟁반을 들고 방에 들어왔을 때 저는 배탈이 났다고 둘러댔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건 드셔야 해요. 위장에도 좋은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유진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예민함이 섞여 있었어요.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지는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오늘은 정말 못 마시겠다.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유진의 입꼬리가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손에 든 쟁반을 꽉 쥐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오늘은 쉬세요. 내일은 꼭 드셔야 해요. 유진이 나간 뒤 저는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점심때가 되어도 평소처럼 눈꺼풀이 무거워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의 안개도 조금은 걷히는 것 같았죠. 오후 3시가 넘어도 저는 깨어 있었어요. 손가락을 움직여 보니 감각이 또렷해진 것 같았고 머리도 한결 맑아진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물속에 잠겨 있다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일찍 방에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서 천장의 작은 얼룩까지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죠. 자정이 넘어갈 무렵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맨발이라 발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베란다 구석에서 유진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고요한 밤이라 제 귀에 또렷이 들려왔죠. 저는 숨을 죽이고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유진에게 들릴까봐 가슴을 손으로 눌렀어요. 이번 주 안에 병원 예약 잡아놨어요. 의사한테는 이미 얘기해뒀고요. 유진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의 달콤한 톤이 아니라 차갑고 사무적인 말투였습니다. 낮에 제게 웃어 보이던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죠. 약 용량을 더 높여야 할 것 같아요. 요즘 들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약이라고요? 무슨 약을 말하는 걸까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오면서 벽을 짚은 손이 미끄러웠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번 달 안에 치매 판정 받게 할 수 있어요. 판정만 나오면 성년 후견인은 제가 되니까요.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짚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치매 판정? 성년 후견인?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습니다.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면서 손끝이 저려왔어요. 귀가 윙윙거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요양원은 제가 알아보고 있어요. 명절 지나면 바로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비명이 새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믿었던 며느리가, 내 아들의 아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보라색 주스 안에 뭔가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저를 미치게 만드는 무언가가. 네, 알겠어요. 다음 주에 봬요.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후다닥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유진의 말을 곱씹었어요. 약 용량을 높인다. 치매 판정, 요양원 성년 후견인, 그 단어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냉장고에서 발견된 가방, 기억나지 않는 일들, 끝없이 밀려오던 졸음. 그게 다 제 탓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이 꾸민 일이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천천히, 조용히 죽이고 있었던 거죠. 육신이 아니라 정신을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들 준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애는 알고 있을까요? 설마 같이 짠 건 아니겠죠? 아니, 그럴 리 없어요. 내 아들이 그럴 리가. 하지만 확신할 수 없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들었어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 주스병을 확보해야 하고 유진이 쓰는 약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이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침이 되자 유진이 다시 주스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았어요. 유진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여전히 친절한 미소를 띤 얼굴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미소 뒤에 숨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어젯밤 문틈 사이로 본 그녀의 눈빛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먹이를 노리는 뱀의 그것이었죠.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응, 괜찮다.
저는 애써 평소처럼 대답하며 주스를 입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유진이 부엌으로 돌아가자마자 화분 쪽으로 다가가 주스를 흙 속에 부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방울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재빨리 휴지로 닦아냈죠. 이제부터 저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제 자신을 지켜야 해요. 그러려면 먼저 이 집에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 없이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치매에 걸린 노인의 헛소리라고 치부하겠죠. 창밖으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살아서 나가야 해요. 8월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태풍이 몰아친다는 예보가 있었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 주스를 화분에 버리면서 정신이 많이 돌아왔거든요. 머릿속 안개가 걷히니 생각도 또렷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저녁 식사 후 저는 평소처럼 일찍 방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지갑을 꺼내 허리춤에 찔러 넣었죠. 시골에서 가져온 비상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농협 통장에서 뽑아온 돈인데 만약을 대비해서 숨겨뒀던 겁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어요. 밤 11시가 넘어갈 무렵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늘게 후두둑거리더니 점점 거세지면서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섞여 들었죠. 태풍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 앞에 섰는데 그때 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약 용량을 높였으니 이번 달 안에 치매 판정받을 거야. 유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판정만 나오면 노인네 재산은 다 내 거야. 그 돈으로 빚 다 갚을 수 있어. 빚이라고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진이 낮은 목소리로 웃었어요. 걱정 마. 준기는 아무것도 몰라. 그 바보는 엄마가 진짜 치매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 순간 제 발이 냉장고 문에 부딪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크게 울렸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죠. 잠깐, 누구야?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하면서 거실 쪽으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현관 쪽으로 뛰었어요. 하지만 현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이었는데 손이 떨려서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유진이 거실 불을 켰습니다. 저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어요. 유진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굳어진 그 눈빛에는 계산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도 보였어요. 이 시간에 어디 가시려고요? 유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치면서 현관문을 세게 밀었습니다. 띠리릭 소리를 내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비상구. 복도 끝에 비상구 표시등이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그쪽으로 달렸어요. 어머니. 유진의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상구 문을 밀치고 계단통으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맨발에 닿았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뛰다가 한 짝이 벗겨졌어요. 주울 틈이 없었습니다. 32층에서 시작된 계단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계단 하나를 잘못 디디면 그대로 굴러떨어질 것 같았죠. 20층쯤 내려갔을 때 위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위험해요. 올라오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계단통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 부드러움 뒤에 숨은 독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빨리 내려갔어요. 발바닥이 쓸려서 따가웠지만 통증 따위는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비상구 문틈으로 빗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웠어요. 저는 난간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소나기에 힘을 주니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15층, 10층, 유진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제 환청이었을 수도 있어요. 공포에 질린 상태에서는 모든 소리가 추적자의 발소리처럼 들렸거든요. 5층을 지날 때 다리가 풀려서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몰아쉬면서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유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남은 계단을 내려가 1층 비상구 문을 밀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거센 바람과 함께 빗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속으로 뛰쳐나갔어요. 태풍의 바람이 온몸을 때렸습니다. 비가 눈을 찔러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아파트 담장을 따라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이 집에서 유진에게서 멀어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저 앞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고물상이었어요. 폐지와 고철이 쌓인 마당 한쪽에 낡은 트럭이 서 있었죠. 저는 그 트럭 뒤편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적재함 밑에 빈 공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 속에 몸을 웅크리고 숨었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숨을 골랐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슬리퍼 한 짝만 신은 발이 시려왔고 옷은 살갗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아들 준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애를 두고 떠나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어요.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들도 지킬 수 있었죠.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트럭 밑에서 저는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얹었어요.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트럭 밑에서 웅크리고 있던 저는 빗소리가 조금 잦아든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젖은 옷이 살갗에 달라붙어 체온을 빼앗아갔고 이빨이 쉴 새 없이 부딪혔죠. 손가락 끝이 저려오더니 점점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몸을 더 깊이 움츠렸어요. 유진이 쫓아온 걸까요?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갈을 밟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거기 누구요? 낮고 굵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유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트럭 밑을 비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건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헝클어진 머리에 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고 눈 밑에는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남자가 허리를 숙이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등이 차가운 쇠에 닿았죠. 무서워하지 마세요. 해코지 안 해요. 남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남자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나와요. 이러다 얼어 죽겠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대로 여기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천천히 트럭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지도 못했어요. 남자가 저를 부축해서 고물상 안쪽에 있는 작은 컨테이너로 데려갔어요. 안에는 낡은 난로와 간이 침대, 그리고 생활용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라면 봉지와 빈 소주병이 한쪽 구석에 쌓여 있었죠. 남자는 난로에 불을 지피고 마른 수건을 건넸어요. 일단 닦아요. 옷은 저기 상자에 있는 거 아무거나 입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수건을 받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남자가 뒤돌아서 있는 동안 저는 젖은 옷을 벗고 상자에서 꺼낸 헌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크기가 맞지 않아 헐렁했지만 마른 옷이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난로 옆에 앉으니 조금씩 온기가 돌아왔어요. 손가락에 감각이 서서히 살아나면서 따끔따끔 아파왔습니다. 남자가 작은 냄비에 물을 끓여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었어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투박한 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제 인생의 마지막 동아줄 같았어요. 나는 만수라고 해요. 여기서 고물상 하고 있어요. 만수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만수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마치 사람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누가 쫓고 있어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만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30년 넘게 형사 생활했어요. 사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억울한 사람 눈빛이랑 죄 지은 사람 눈빛은 달라요. 형사였다고요? 저는 놀라서 만수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거칠어 보이는 외모 뒤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주름진 얼굴 사이로 빛나는 눈동자가 그의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죠. 어머니 눈빛은 억울한 사람 눈빛이에요. 뭔가 큰 일을 당한 눈빛이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더듬더듬, 그러다가 점점 빠르게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일, 며느리의 보라색 주스, 기억이 사라지던 날들, 냉장고에서 발견된 가방, 그리고 어젯밤 들은 전화 내용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말하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만수는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고 들었어요. 얼굴의 표정 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만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증거 없이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그럼 증거를 찾아야죠. 만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주스병이나 약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걸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며느리의 행적도 기록해둬야 하고. 하지만 어떻게요? 저는 이제 그 집에 갈 수도 없고. 방법이 있어요. 만수가 일어나서 선반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낡았지만 쓸만해 보이는 장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사 시절에 쓰던 거예요. 초소형 녹음기랑 몰래카메라. 오래됐지만 아직 작동해요. 저는 그 장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망이라는 감정이 조심스럽게 피어올랐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며느리의 본색을 밝힐 수 있을까요? 죽고 싶으면 지금 나가고 살고 싶으면 이 따뜻한 물 더 마셔요. 만수가 주전자를 들어 제 컵에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낯선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인지도 모른다고.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첫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쳐들었어요. 저는 컵을 꽉 쥐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을 거라고. 그리고 진실을 밝힐 거라고. 만수 고물상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저는 몸을 추스르며 계획을 세웠어요. 만수는 아침마다 죽을 끓여주었고, 낮에는 장비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죠. 초소형 녹음기는 단추만 한 크기였는데, 옷깃에 달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카메라는 낡은 손목 시계처럼 생겼는데, 옆면에 작은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찍혔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만수가 구해온 헌옷을 입고 낡은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얼굴에는 일부러 때를 묻히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혔죠. 거울 속에 비친 건 폐지 줍는 노인이었어요. 며칠 전까지 60평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을 모습이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오면서도 가슴 한편이 쓰렸어요. 잘 됐어요. 이 정도면 며느리도 못 알아볼 거예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 집 근처를 서성이려면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게 서글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손수레를 끌고 아파트 단지로 향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유진이 저를 알아볼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을 밝히려면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갈 때 경비원이 저를 힐끗 쳐다보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느릿느릿 걸었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종이 상자를 뒤지는 신용을 했죠. 손술의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아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2층에 있는 우리 집 창문이 보였어요. 아니, 이제는 우리 집이 아니죠. 저를 죽이려 했던 그 여자의 집이었습니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유진이 집에 있다는 뜻이었죠.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생각하니 속이 뒤틀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문이 열리면서 유진이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손수레 뒤에 몸을 숨겼어요. 유진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짙은 화장을 했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실종되었다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걸음걸이도 가볍고 얼굴에는 미소까지 떠올라 있었습니다. 유진이 지나갈 때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지금 나가는 길이야. 박 실장님이랑 점심 약속 있어서. 박 실장님? 저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유진이 단지를 빠져나갈 때까지 저는 숨죽이며 지켜보았어요. 그녀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유진이 사라지자 저는 천천히 아파트 주변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폐지를 줍는 척하면서 주위를 살폈죠. 그때 분리수거함 옆에 버려진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상자 안에는
빈 유리병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라색 액체가 묻어 있는 병들이었죠.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병들이 바로 그 주스병이었어요. 유진이 매일 아침 저에게 먹이던 그 독이 담겨 있던 병들. 저는 주위를 살피고 재빨리 병 2개를 손수레 밑에 숨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건 중요한 증거였어요. 병을 만질 때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아파트 근처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건물 뒤편 화단 근처에 숨어서 기다렸죠. 관목 사이에 몸을 숨기니 바깥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어둠이 내리자 집집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창문에도 불빛이 들어왔어요. 그때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유진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는데 옆에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였죠. 둘은 주위를 살피더니 은밀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그 남자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분명 보통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유진이 그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것도 보았어요. 저는 만수에게 빌린 작은 카메라를 꺼내 셔터를 눌렀어요. 어둠 속에서 찍은 사진이라 잘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시도라도 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카메라를 놓칠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유진과 남자가 사라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놓고 요양원에 보내려던 그 여자가 아들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 준기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고물상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손수레 밑에 숨긴 주스병이 덜컹거릴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힘이 솟아오르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 여자의 본색을 밝혀낼 거예요. 만수가 고물상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알아챘어요. 뭔가 건졌군요. 저는 손수레 밑에서 주스병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만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거면 성분 분석할 수 있어요. 아는 약사한테 부탁해 볼게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유령처럼 숨어 다니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만수가 주스병을 들고 나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컨테이너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만수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생겼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유진이 보라색 주스를 들고 웃으며 다가오는 장면이 반복됐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만수가 돌아왔어요. 그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눈빛이 어두웠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쁜 소식인 걸까요? 아니면 좋은 소식인 걸까요? 결과가 나왔어요. 만수가 낡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약사가 적어준 것으로 보이는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빼곡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래요. 수면제 성분인데 장기간 복용하면 기억력 저하, 인지 기능 손상을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메모지를 읽으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진이 저에게 먹인 건 단순한 건강 주스가 아니었어요. 저를 천천히 미치게 만드는 약이었던 거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앉아요, 어머니. 만수가 저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에서 검출된 성분이랑 어머니 증상이 일치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병이 며느리 집에서 나온 거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분리수거장에서 주운 병이 유진의 것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막막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죠. 약사 말로는 이 약을 구하려면 처방전이 필요하대요. 일반인이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신과에서 처방받거나 불법으로 구해야 한대요. 그럼 유진이 어디서 구한 걸까요? 그게 문제예요. 병원 관계자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구한 거겠죠. 어느 쪽이든 계획적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유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매일 아침 미소를 띠며 주스를 건네던 모습이요. 그 미소 뒤에 이런 계획이 숨어 있었다니. 소름이 돋았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면서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내가 믿었던 며느리가 나를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자꾸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유진은 왜 저를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단순히 상속 때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치밀하고 잔인했어요.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유진이 전화할 때 언급했던 빚. 그게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진이 큰 빚을 지고 있다면 상속 재산이 절실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돈으로 빚을 갚겠다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만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유진이 빚을 졌다고 했어요. 그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만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에 같이 일하던 후배 중에 금융 쪽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물어볼게요. 만수가 나간 뒤 저는 컨테이너 안을 서성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들 준기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그 애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엄마가 사라진 걸 걱정하고는 있을까요? 아니면 유진의 말대로 제가 치매에 걸려서 집을 나갔다고 믿고 있을까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만수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메모지가 들려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알아냈어요. 며느리 이름으로 된 빚이 3억 원이 넘더라고요. 대부분 사채예요. 3억 원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큰 돈을 썼을까요? 만수가 메모지를 테이블에 펼쳤어요. 주식 투자를 해서 실패했대요. 2년 전부터 빚이 불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유진이 저를 함께 살자고 시골에서 데려온 것, 건강 주스라며 약을 먹인 것, 치매 판정을 받게 하려던 것. 전부 다 빚을 갚기 위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만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며느리가 직접 자백하는 녹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경찰도 움직일 수 있어요. 자백이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려면 유진을 다시 만나야 했어요. 저를 죽이려 했던 그 여자를요. 두려웠지만
이대로 숨어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유진의 입에서 진실을 듣겠다고, 그리고 아들에게 모든 걸 알리겠다고. 손에 힘을 주니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박 원장의 정체를 알아낸 뒤 만수와 저는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짰습니다. 단순히 증거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유진과 박 원장이 직접 범행을 자백하는 장면을 녹음해야 했죠. 컨테이너 안에서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난로 위에서 주전자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어요. 병원에 직접 들어가야 해요. 만수의 말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병원에 들어가다니요? 그건 너무 위험했어요. 만약 박 원장이 저를 알아보면 어쩌죠? 하지만 만수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환자인 척하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박 원장이 어떤 식으로 가짜 진단을 내리는지 직접 녹음하는 거죠. 어머니 얼굴은 박 원장이 본 적 없잖아요. 맞았어요. 박 원장은 제 얼굴을 모릅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병원에 들어가면 유진에게 발각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저는 마음 편한 정신건강의학과 앞에 섰습니다. 만수가 구해준 깔끔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어요.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라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이려고 했죠. 옷깃 안쪽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어서 녹음기가 떨어질 것 같았어요.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자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는 깨끗한 환자 대기석이 보였습니다. 하얀 벽과 차가운 조명이 저를 압박하는 것 같았어요. 접수대에 앉은 젊은 여자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요. 치매인지 검사받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리게 했습니다. 접수원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여기 적어주시고 잠시 기다리세요.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혹시 유진이 나타나면 어쩌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잡지를 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잡지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대기실에는 저 말고도 서너 명의 환자가 앉아 있었는데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30분쯤 지났을 때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박성호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유진과 함께 있던 그 남자가 맞았습니다.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훑었죠. 책상 위에는 청진기와 두꺼운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박 원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미리 연습한 대로 말했습니다. 요즘 기억이 자꾸 깜빡깜빡해서요. 물건을 어디 뒀는지도 모르겠고 아들 이름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날짜가 언제인지, 점심에 뭘 먹었는지,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인지. 저는 일부러 더듬거리며 틀린 대답을 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의심되네요. 박 원장이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긴장했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했습니다.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를 빌었죠.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아들이 바빠서요. 며느리가 대신 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일부러 유진을 언급했습니다.
박 원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는 것도 보였죠. 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입원 치료도 가능해요. 다음에 보호자분과 함께 오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릴게요. 입원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들이 걱정할까봐 혼자 온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얻지 못했지만 첫 번째 접촉은 성공이었어요.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을 짚어야 했어요. 가슴을 쓸어내리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고물상으로 돌아와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만수가 녹음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해요. 다음 단계요? 며느리가 박 원장을 만나는 장면을 잡아야 해요. 돈을 건네는 장면을 잡으면 더 좋고요. 그래야 뇌물수수까지 증명할 수 있어요. 만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저는 아들 준기의 전화번호를 바라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뜬 아들의 이름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준기에게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다고, 며느리에게 속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쥔 뒤에 아들에게 모든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들이 제 말을 믿을 수 있을 테니까요.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둥근 달이 구름 사이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그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병원 잠입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수와 저는 유진과 박 원장이 만나는 날을 기다렸어요. 매일 병원 앞에서 감시를 했죠.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저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줍는 척하면서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오후 3시쯤 유진이 병원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명품 매장 로고가 찍힌 고급스러운 쇼핑백이었죠. 저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오늘이 기회였어요. 만수가 미리 알아둔 정보에 따르면 박 원장의 진료실 창문은 건물 뒤편 골목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폐지 줍는 노인으로 변장하고 그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손수레를 끌며 천천히 걸었죠. 골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바닥에는 무릉덩이가 고여 있었고 벽에는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창문 아래에는 오래된 에어컨 실외기가 있었는데 그 위에 올라서면 창문 안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주위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실외기 위로 올라갔어요. 녹슨 철판이 삐걱거렸습니다. 혹시 소리가 들릴까봐 조마조마했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진료실 안이 보였습니다. 유진과 박 원장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유진이 쇼핑백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돈다발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 그걸 박 원장에게 건넸어요. 박 원장이 봉투를 받아 무게를 가늠하듯 들어보더니 서랍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카메라를 놓칠 뻔했어요. 하지만 꾹 참고 계속 촬영했습니다. 두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창문이 닫혀 있어서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과 몸짓으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유진이 손짓을 하며 뭔가를 설명하고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유진이 서류 봉투를 하나 더 꺼냈어요. 박 원장이 그 서류를 펼쳐보더니 펜을 들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아마 가짜 진단서를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손가락이 차갑게 얼어붙었지만 카메라를 놓을 수 없었어요. 이야기가 끝날 때쯤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들은 불륜 관계였었던 거예요. 촬영을 마치고 실외기에서 내려오려는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무릎이 쓰라렸지만 그보다 더 급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창문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커튼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일어나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빠른 걸음으로 고물상을 향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만수에게 카메라를 건네자 그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유진이 박 원장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만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됐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저는 그 말에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드디어 증거를 확보한 거예요. 며느리의 범행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요. 이제 경찰에 가야겠죠? 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만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뭔데요? 아드님이에요. 아드님한테 먼저 이 증거를 보여줘야 해요. 아들이 직접 며느리의 본색을 알아야 해요. 만수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기에게 이걸 보여준다고요? 아들이 충격을 받을 게 뻔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나에게 저지른 일과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만수 말이 맞았습니다. 준기가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래야 며느리한테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준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수의 휴대전화를 빌려서요. 손이 떨려서 글자를 치기가 힘들었어요. 준기야, 엄마야. 살아있어. 할 말이 있으니까 내일 오후 3시에 한강 반포지구 벤치로 와줘.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꼭 혼자 와야 해.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준기가 이 문자를 보고 어떤 반응을 할까요? 믿어줄까요? 아니면 며느리한테 보여줄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새벽이 왔어요.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만수도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데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증거 영상이 담긴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어요. 준기가 정말 올까요? 혼자 올까요? 유진을 데리고 오면 어쩌죠? 한강 위로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옷깃을 여미며 강물을 바라보았어요. 유람선이 천천히 지나가고 조깅하는 사람들이 옆을 스쳐갔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어요. 오후 3시가 조금 지났을 때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준기였어요. 제 아들이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개월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어요. 야위고 지친 표정이었지만 분명 제 아들이었습니다. 준기가 걸어오는 동안 저는 마음이 아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어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온 거였습니다. 준기가 제 앞에 섰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눈 밑에 그늘이 져 있고 볼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실종된 뒤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준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 나야. 살아있어. 엄마야. 준기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안았어요. 아들의 품에서 저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한 달 동안 숨어 지내면서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아들의 어깨가 들썩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준기도 울고 있었어요. 한강 위로 부는 바람이 우리 모자의 눈물을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에 저는 아들을 벤치에 앉히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매일 아침 건넨 보라색 주스 이야기, 기억이 사라지던 날들, 냉장고에서 발견된 가방, 한밤중에 들은 전화 내용, 32층 계단을 뛰어내려오던 밤, 태풍 속을 도망쳤던 순간, 고물상에서 만난 만수 아저씨,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준기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고개를 떨구었죠. 이게 증거야.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진이 박 원장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 가짜 진단서를 쓰는 장면이 그들이 서로를 껴안는 장면이 화면에 나왔어요. 준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준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아들의 고통이 제 가슴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얼마나 큰지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내 아들은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만수도 함께 했어요. 저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주스병의 성분 분석 결과, 박 원장과의 진료 녹음, 돈봉투를 건네는 영상까지.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형사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시간이 넘는 조사가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한동안 아들이 잡아준 호텔에서 지냈습니다. 며칠 후 유진과 박 원장이 체포되었습니다. 뉴스에서 그 소식을 봤을 때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이 범죄자가 되어 끌려가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유진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타는 장면이 화면에 비쳤어요. 그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재판은 2달 뒤에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유진을 마주했을 때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저를 바라보던 그 차가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수의를 입고 앉아있는 그녀를 보니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탐욕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보는 것 같았죠. 유진과 박 원장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았어요. 사기, 상해, 문서 위조, 약물 투여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되었죠. 법정을 나오면서 준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가 너무 교묘했던 거지. 중기는 유진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여러 법적 절차가 복잡했지만 만수 아저씨가 소개해준 변호사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모든 게 정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천천히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지금은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고층의 아파트에서는 다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대리석 바닥과 차가운 공기가 아직도 악몽에 나오거든요. 중기가 주말마다 내려와서 저와 시간을 보냅니다. 함께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된장찌개를 끓여 먹죠. 예전처럼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나날이에요. 아들과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면 이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낍니다. 만수 아저씨와도 가끔 연락을 합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그 태풍 속에서 죽었을 거예요. 지난주에는 직접 시골집에 놀러 오기도 했어요. 고물상 컨테이너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때로는 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도 비가 옵니다. 마당에 심어둔 가시나무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가시나무는 비를 맞으며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어요. 가시투성이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독에 찔리고 배신에 상처받고 태풍 속을 헤맸지만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빗물에 씻기면서 다시 일어섰어요. 상처는 아물었고 마음에도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무엇이 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점점 그치고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었어요. 무지개가 떠오를 것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중기가 곧 도착할 시간이었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어야겠어요.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무지개가 떴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햇살이 마당의 가시나무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가시투성이지만 꿋꿋하게 뿌리를 내린 그 나무처럼 저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독에 찔리고 배신에 상처받고 맨발로 32층 계단을 뛰어내려왔던 그 밤이 이제는 아득하게 느껴져요. 며느리는 감옥에 갔고 아들은 주말마다 시골집으로 내려옵니다. 오늘 저녁에는 중기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 거예요. 부엌에서 냄비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토록 눈부신 줄 몰랐어요. 엄마, 나왔어요. 대문 밖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살아있다는 건 이런 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락방 사연이었습니다.